이런 시점에 조금 우리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요즘에 좀 ETF가 핫하잖아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바로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인터뷰 영상을 찍기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 좀 멘탈이든 뭐든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장이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 조금 우리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 복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좀 ETF가 핫하잖아요. 그렇죠. ETF 투자의 자산, 순자산 총액도 늘어났고 네. 거래 상품도 상장 종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역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ETF가 일단 뭔지 우리 시청자들 모를 수 있어요. 네. 한번 우리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 예, 좋아요. 네. ETF라는 게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네. 쉽게 풀이를 하면 특정 자산이나 특정 지수의 네. 이 가격에 연동해서 수익률이 책정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자산, 특정 지수라는 게 결국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기초 자산의 기초 지수를 따라가서 이 ETF의 수익률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상생활에 이 식단이라는 게 있죠. 식단. 예, 식단이라는 게 뭐 네. 밥도 있고 그 안에 반찬에 뭐 달걀, 오이무치, 네.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 편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예, 오히려 고기로만 구성이 됐었을 때는 네. 고기 지수라고 해서 고기 하나의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 건강식으로 했었을 때 건강식에 투자하는 ETF. 흔히 말해 그게 하나의 지수화된 겁니다. 네네. 묶여서 지수화가 돼가지고 그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과자 묶음 상품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걸 묶어 놓는. 예, 맞습니다. 이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좀 묶어가지고 조금 더 안전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죠. 분산 투자. 예. 자, 방금 전에 근데 ETF 자산 총액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ETF 순자산 총액이 네. 그 2016년이 원래 35억 달러였어요. 근데 아.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추정치가 76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6억에서 76억이요? 이제 76억 달러. 달러죠. 뒤에 달러가 보니까 조 단위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두 배. 결국은 왜 그렇게 늘어났냐 네. 생각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ETF의 순 자산 총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의 가치가,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처럼 ETF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순 자산 총액이 늘어나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기초 자산이 다양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 종목들이, ETF 상장 종목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네. 기회가 넓어짐에 따라서, 투자 기회가 넓어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네. 다양한 기초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도가 생김으로써 결국은 이 ETF의 이 순 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ETF도 좀 어느 정도는 연동되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ETF의 순 자산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일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요즘에 ETF 이렇게 강풍이 이유가 뭐죠?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가 발생할 수 있죠. 있죠. 근데 ETF는 상장 폐지가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ETF는 운용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운용사가 잘못돼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에서 부실해서 상장 폐지가 된 케이스는 못 봤어요. 그만큼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장 폐지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자산에 대한 다양성.
다양성. 채권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 ETF, 그다음에 달러 뭐 금 통화 ETF. 선물 원자재 ETF, 네. 그게 금이겠죠. 네. 그다음에 파생 상품 ETF,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ETF가 있고요. 거기에서 섹터 업종,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ETF.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종목으로만 구성된 ETF. 이렇게 기초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묶어서 ETF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 그 포함된 주식이 상장 폐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폐지가 되면 ETF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ETF 내에서도 비중을 설정을 합니다. 아, 그걸 한꺼번에 다 넣지 않고요. 네. 펀드, ETF가 뒤에 펀드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우량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가지고 네. 이 가중치에 따라서 즉 ETF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잘못이 돼도 뭐 크게 순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부분들은 덜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상장 폐지 위험, 그 개별 기업의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이게 ETF를 사면은 자연적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그걸 하나 만약에 코스피 200 ETF를 샀다면은 그 한 종목을 딱 사게 되면은 200 종목이 분산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철저하게 이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분석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이 좋을 것 같아. 근데 기업 분석하는 시간이 적어. 그럼 나는 이 2차전지 산업이 좋을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에 ETF를 사는 게 더 좋겠네. 이 산업의 트렌드에 맞고 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분석을 하는 효과. 산업 자체는 갈 거니까. 그렇죠. 산업을 보는 겁니다. 그게 좀 더 거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밑단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장이 빠지면 개별 종목이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지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상품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아니, 저는 저자의 말씀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오른 게 첫 번째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해서 이건 되게 다양한 바구니에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 투자에서 보면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탑다운에서 거의 그냥 정말 탑이네요. 그렇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탑 그냥.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종목 분석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자테크나 자산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거시경제 분석이거든요. 네. 금리, 물가, 환율, 원자재 가격, 뭐 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시장에 있는 다양한 기초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결국 주식만 투자해서는 항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장을 재테크 접근을 하시면은 리스크는 좀 더 해지를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 이런 ETF가 지금 현재 저금리, 저성장,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또 하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첫 번째 저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금리.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보통 다 0%대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3.85%예요. 중국 금리가 그래도 높아요. 역시 성장기. 예, 그래서 중국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금리 국가인 뭐 엔화라고 할게요.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네.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중국의 이 3.85%짜리 금리 이자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스탠스 자체가 통화 정책이 다 저금리 기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이 우려로 경기 침체가 나타남에 따라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2023년까지는 그렇죠. 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금리 상황에서의 투자 대안은 바로 ETF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왜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저금리 부분에서 지금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는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ETF에서는 배당만 받는 픽스드 인컴 개념이죠. 우선주만 투자하는 ETF가 그런 있고요.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리츠만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금리를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다양성이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금리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저성장이라고 얘기했죠.
저성장 역시 뭐 때문에 이런 저성장이 발생을 했냐? 결국 코로나19죠. 네. 코로나19로 해서 기업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이 가동률 자체가 줄어들면은 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이 GDP가 안 좋겠죠. 수출 무역 수지나 수출 지표도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럼 그거를 상당 부분 오래 기가 되면은 결국은 저성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저성장 이때에 어떤 투자처를 찾아야 되냐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자산의 다양성, 대체투자, 대안투자, 주식의 매력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주식이 떨어졌을 때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저성장 국면에서의 이 주식의 대안 성격인 대체적인 성격이 바로 뭐냐면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채권 ETF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 ETF, 안전자산. 그 다음에 원자재인 금 ETF.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게 이 저성장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고령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일단 고령화가 총 인구의 7%가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이미 들어간 거죠.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뭐냐면은 총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입니다. 20%. 그렇죠. 그 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가게 됐을까요? 뭐 수명이 연장됐으니까. 그렇죠. 의료 기술이 발달이 그렇죠. 됐죠. 그다음에 부분들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면역력을 늘리기 위한 것들, 건강식품 먹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이 사람의 이제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 투자 상품은 또 무엇이냐라는 네.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바로 또 ETF가 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연금저축으로도 ETF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IRP로도 ETF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TF를 투자하면 뭐가 있냐? 소득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이 소득공제 혜택도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노후에 개인 국민연금으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쵸. 모자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저축, 연금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그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ETF 투자다. 자,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뭐 ETF가 지금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인데 저는 딱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절대 무조건 좋은 건 없어. 맞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2000년대 뭐 네. 중반인지 펀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펀드에만 들면 돈을 번다. 펀드에 안 들면 너희 바보다 같은 이런 식의 비슷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디스커버리 펀드 열풍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요. 미래에셋에서 나왔고. 근데 저는 그때 신문기사를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을 텐데 왜 다들 펀드가 무조건 만병통치약인 상품점을 얘기할까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사건이 좀 많이 터졌죠. 그렇죠. 네. 결국은 펀드도 그렇고 네. 뭐 ETF도 그렇고 모든 투자 상품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네. 왜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가지고서도 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별 주식의 변동성보다는 ETF의 변동성이 더 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면 단점이 생기죠. 바로 리턴적인 측면이죠. 바로 수익입니다. 베네핏 자체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 때는 ETF는 로우 리스크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넣냐라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 주식형으로만 ETF를 넣었을 때는 로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여러 기초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로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턴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디엄 리턴이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도 사실 다양한 상품이 투자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펀드랑 ETF가 뭐가 다른 거예요? 자,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벤치마크를 설정을 합니다. 벤치마크를 추적을 합니다. 그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를 했다. 그럼 코스피 200의 수익률에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종목 구성분들을 거기에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액티브 펀드인데 결국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ETF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펀드와 그게 다른 점이에요. 뭐냐? 자동으로 ETF는 지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면은 200에 대한 지수만 따라가게 만들면 돼요. 뭐 펀드 매니저 할 게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패시브 펀드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느낌을 좀 많이 취한다. 액티브는 좀 더 적극적인 거고. 그렇죠. 패시브의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인덱스 펀드는 약간 패시브 펀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펀드 매니저에 관여할 부분이 네. 적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펀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 3, 4일 있다가 돈이 네.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ETF는 자기가 직접 거래소에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그렇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이게 한마디로 대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응하는 사람 LP라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업자가 있고 네. 그 안에 개인 투자자도 참여를 하고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뭐 외국인 투자자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지수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LP라는 증권회사인 유동성 공급업자가 괴리가 벌어지지 않게 기출지수와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펀드는 이제 가입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그걸 운영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 어쨌든 이걸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ETF는 내가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문해오면. 주문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아, 증권 근데, 거래세가 예, 없어요. 예,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에 대한 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잦은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네. 되면은 거래 비용이 많아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야. 것도 메리트인 거죠. 자, 지금 절감 부분 얘기 나와서 그런데 ETF 세금, 뭐 수수료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ETF 이제 세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게요. 세금을 세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처음엔 매매 차익, 그다음 두 번째 배당 소득이 네.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그 세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에 상장한 주식형 ETF인 경우에는 네. 매매에 의해서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비과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해서 네. 지금 뭐 2, 3년 있다가 네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배당 소득 관련, 분배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ETF도 이 안에 조성 종목들이 중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을 있을 거 수 아니에요. 있죠. 그쵸. 그럼 배당을 ETF 내에서 수익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네. 그걸 투자자한테 분배를 해줍니다. 네. 그걸 바로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분배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아니, 잠깐만요. 주식에서 일반 내가 개별주를 샀을 때 배당을 받잖아요. 네. 수익을. 네. 그건 세금이 어느 정도? 그것도 15.4% 뛰죠. 아니, 그냥 똑같은 거네. 그렇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 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네, 그리고 똑같은 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 2천만 원이라고 하죠. 이에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내의 주식형 ETF가 아닌 그 외에 기타 ETF, 예를 들어서 파생,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네. 또는 원자재, 네. 뭐 채권 이런 ETF인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에서 배당소득세를 15.4%를 과세합니다.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했어요. 네. 거기에서 돈을 벌었어요. 아. 그러면 15.4%를 과세를 해요. 레버리지는 2배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수에.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수익이 생겼다. 그럼 정부에서 15.4%를 떼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분배금은 똑같이 15.4%를 떼갑니다. 배당소득세를.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국내 주식형 ETF가 더 유리하다라면 보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한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을 투자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테슬라 2차 전지만 있는 미국에 있는 2차 전지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상장 ETF를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에서는 250만 원을 공제한 22%를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일반 주식할 땐 똑같네, 해외 주식할 때. 해외 주식할 때 그렇죠. 22%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30%를 벌었어요. 네.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서만 네. 양도소득세 22%를 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안 좋아요. 250만 원이라는 게 절대적인 금액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를 네. 과세를 하고 그 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봤었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건 국내 주식형 ETF다. 국내 라고 보시면 될 주식형. 것 같습니다. 야. 이걸 이제 거래를 하면 거래세 같은 거 수수료는 뭐 없나요? ETF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그 운영사가 이런 그 기초지수를 만들 종목들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연간 운영보수가 들어갑니다. 운영보수가 0.5% 이내로 지금 설정이 되어 만약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면 수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0.5%가 나간다. 그렇지, 연간으로. 아,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 0.5% 이내입니다. 네. 그렇게 나갑니다. 해외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0.2%짜리도 있고요. 네. 0.5%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비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네네. 그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펀드 매니저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